어차피 이 PPT 자료만 보면은 대충은 아실 텐데, 예,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아, 목이 계속 잠겨서 지금 큰일인데, 우선 최대한 해볼게요. 목소리만 들으시는 거라 더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예. 목소리를 어떻게 가다듬지 지금 고민입니다. 우선은 빨리 해드리는 게 낫겠죠. 주민등록은 일반적인 유효한 주민등록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 거주를 표성해야 된다. 당연히 맞겠죠. 이게 뒤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실제 거주지, 등기부상 거주지하고 지층 이런 것 때문에 A동, B동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요즘 실체 조사나 이런 걸 다 잘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대로 안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산화되면서 이기되면서 이기는 이제 옮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부동산 등기부등본 폐쇄된 것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공무원이나 이쪽 하시면 더욱 그러실 거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관련 쪽 업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보실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넘어온 게 아니에요. 옛날 거는 폐쇄하고 현재 상태만 해서 넘겨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넘겨온 표시가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경우 많진 않아요. 예.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소유자하고 달라야 돼요. 주민등록 점유 보조자, 보조자인데 가족이에요, 가족. 예. 예. 가족. 임대차 계약한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혼자만 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살 수 있죠. 보통 가족이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배우자나 이제 자녀, 가족들이 주민등록한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해요. 그 사람이 이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이게 직접 점유자는 이제 양도나 전대를 아까 전에 전대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전대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든지 아니면 임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임대차 관계는 원래 인적인 관계예요. 인적인 관계. 이게 부동산의 관계이기보단.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들을 내걸 수가 있어요. 이 임대 목적물에는 1인이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이들이나 이런 자녀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 수가 있어요. 그게 임대 목적물을 빌려줬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하고의 문제잖아요. 혼자 사는 거하고 두 명이 사는 거하고 세 명이 사는 거하고 당연히 다르고,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뛰기도 하고 다 훼손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1인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룸에 들어가 있는 관리비나 이런 걸 다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만약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금전을 관리비나 이런 걸 더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이 없이 들어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차인이 전입신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앞에 그 점유계정하고 비슷하죠. 예. 매매하고서는 당사자만 좀 바뀐 거죠. 예. 이거는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예. 외국인도 이제 어차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거소 이전 신고하고 다수 체류지 변경 신고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면은 주민등록하고 동일한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어려워요. 법인 자체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게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가능은 한가 봐요. 주민등록 자체가 거기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직원이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직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직원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직원이 그냥 계약자니까,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법인이 계약을 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사자가 다르죠.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다르니까요. 공고상의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이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시 방법으로 이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하고 등기부상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지하고 불일치했을 때 그냥 외부에서 인식했을 때 이게 적법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효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면은 다른 외관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임차인이 있는지 임대인이 있는지 이게 제대로 확인될 수 없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 만약에 어떤 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왔는데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당연히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있으면은 후순위로 본인들이 밀리니까요. 그러면은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줄어들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해당 등기부상하고 이제 주민등록된 부분하고 다를 경우에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죠. 아니라고 믿는 것보다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혼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불일치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상하고 공부상하고 주소 표시가 일치돼야 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 좀 번지수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옛날 주택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지방 같은데 뭐 세컨하우스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래된 농가 같은 거 약간 폐가까지는 아니고 이제 폐가도 있죠. 그런 거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뭐 새로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새로 올리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좀 농어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버리고 간 그런 데가 좀 많으니까요. 상속인들이 상속됐는데 관리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등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 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지번 개념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도로명 주소로 확인 안 되는 거는 지번을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건물 무슨 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옛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으로 해야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 기록상은 97-40인데 뭐 97-7 뭐 이건 엄격하게 그냥 봐도 다르죠. 분할 후 지번 뭐 이건 어떤 거냐면 큰 땅이 있잖아요. 한 10,000평 되는 땅이 있다. 이거를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로. 그러면 소유자가 하나씩 뭐 1,000평씩 해가지고 10개로 나눈 다음에 팔 수도 있겠죠. 구획을 정해서. 그러면 그 분할 전에는 이제 166-1번지 하나의 토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할을 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할 전 지번을 표기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죠. 일부죠 이제 166-1번지가 옛날엔 10,000평짜리였는데 지금은 1,000평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은 다른 건 아시죠? 산은 임야를 표기하는 겁니다. 같은 지번이어도 산이 들어가면 임야예요. 그래서 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당연히 동일성이 달라집니다.
뭐 다가구용 단독주택가 가진 다가구는 그냥 하나의 주택이에요. 예.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단독주택의 집원만 기재해서 거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예. 동호수 주택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다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호수는 기재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신고는 제대로 했어요. 신고는. 근데 뭐 이게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으로만 판단을 하지 실체 판단은 못 해요. 여기에 실제 이 사람이 살아서 뭐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는지 전입신고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은 못 해요. 뭐 계약서를 들고 와서 나 전입신고를 한다 하면은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조건에 맞는 서류만 준비가 되면은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뭐 일을 이뤄줬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좀 잘못 적으면서 나중에 정정을 하겠죠. 보면은 잘못 기재된 거 확인이 되니까 정정을 하면은 효력 발생 시기는 신고 수리 시에 하고,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소 틀리게 기재됐다고 해도 신고 수리 시부터 유효하게 효력이 있다고 취득했다고 봐요.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죠.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이 부분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니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발생하니까요. 인도야 뭐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들은 많진 않죠. 뭐 인도도 그렇지만 같은 날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담보권 같은 경우에 담보를 설정하면은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날 하게 되면은 대항력보다 우선시돼요, 담보가. 임대인이 나쁜 마음 먹고 같은 날 이제 맞춰버리면은 근저당 거 설정하고 막 대출 받고 하면 임차인한테 피해가 가죠. 보통 그런 경우 많진 않은데 가끔 있어요. 뭐 보통 해당 공인중개사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에 일괄적으로 맡기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앞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 말소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무사 분들한테 이제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요즘엔 등기 업무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등기팀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법무사 쪽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말소하면서 하시니까 잔금을 지급을 받으면서 이제 말소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담보가 없는 깨끗한 데를 들어가는데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하면은 골치가 아파지죠. 이제 금액이 차라리 작으면은 좀 괜찮은데 공인중개사들이 다 보증보험을 들어놓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은 되거든요.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크니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하셔가지고 임차인으로 월세면 모르겠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들어가서 며칠 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이미 일을 발생했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래도 초반에 해결하는 게 낫죠, 당연히. 뭐 당사자가 뭐 어떻게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다른데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 소비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뭐 다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거나 뭔가 다른 방식 재산 뭐 증식이나 아니면은 채무를 변제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해당 뭐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리고 더 일이 커져서 뭐 다른 재산도 처분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면 좀 더 위험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법안을 발의했죠. 했나? 예,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다고 해요. 계속 바꾸자고 하고 같은 날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겠죠.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대항력이 갖추어진 시기에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압류, 담보가 중 빠른 등기가 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함.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먼저 구비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 날이니까 뭐 이런 저당권이나 설정되는 게 뭐 같은 날하면은 대항력이 효력이 후순위로 밀려나죠.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도 구비해야 되고 공매 이해의 원인으로 임차주택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경매 공매도 그 이전까지는 뭐 갖춰야 되겠죠. 예, 소유권 변동되기 이전에 갖춰야지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경매 경우에도 뭐 낙찰된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니까요. 예, 양수인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인, 저랑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임대인하고의 대항력이 형성이 돼야지 그 이후에 승계한 승계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임차인이라고. 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 날은 언제냐? 그러면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예요. 예. 다음 날 그래서 주간에 등기를 경유하면 대항할 수 있죠. 근데 같은 날 하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단순 뭐 기재차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등록상 그 표시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신고 자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일치를 해야 돼요. 예,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임차주택 집원하고 동호수하고 이런 게 다 일체돼서 정정이 된 때 그때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대항력의 존속은 점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죠. 예, 점유를 계속 하지 않고 다른데 우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은 안 했는데 다른 데로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근래에 좀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 분양을 받고 전입을 하고서는 뭐 몇 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고 전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조건 때문에 점유를 계속 해야 되는데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점유는 못 하겠고 그리고 전입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입 신고가 오히려 더 문제예요. 점유는 실제 인도를 하지 않으면 보통 인도하는 게 시건장치를 주는 거잖아요. 시건장치가 이제 열쇠 같은 건데 보통 열쇠를 요즘에 사용하지는 않고 다 번호키를 사용하니까 키 번호,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데 그거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도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죠. 주거침입이 되니까. 그래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은 솔직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전입신고가 오히려 더 문제죠. 이런 분양받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를 보통 하시죠.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임대차 관련된 효력이 계속 존속하는 걸 보니까요. 점유가 침탈,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점유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드물겠지만 그랬을 때는 점유를 회복해서 점유를 계속 하는 것으로 본다. 점유 회복의 소가 그냥 그 인도 청구 소송이나 뭐 이런 거예요. 점유권의 기한. 뭐 일시적으로 잠시 이탈하는 건 상관없겠죠. 원래는 계속 거주하는데 잠깐 다른데 뭐 해외여행을 좀 오래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겠죠. 근데 뭐 이민을 간다 이러면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제가 점유 관련해서 주민등록도 근데 뭐 똑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깐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사용을 계속하면서 그냥 주민등록을 잠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합법적인 사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잠깐 이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까지는 안 봐요. 그런데 아예 가족들이 뭐 이사를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점유도 안 하고 점유는 다시 돌아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점유도 안 하고 주민등록도 다른 데로 전입신고를 다 같이 해버렸다. 그러면은 종국적으로 이탈해서 대항력을 상실한 걸로 봅니다. 임차주택의 양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래서 여기서도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된 시점에 소유자하고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가 돼 있는 임차인, 원래는 매도인이었죠. 매도인하고 다르다는 걸로 외부에 공시하고 알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변제권, 뭐 대항력이 실제로 대항력보다는 이게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렇죠. 대항력권인 점유 그리고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다 아시죠? 보통 이제 주민센터 가서 많이 받으시죠. 근데 공중기관에서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중인가 사무실이 다 대부분 하죠, 오전까지는. 근데 주민센터는 안 하죠. 꼭 토요일날 꼭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은 공중인가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근데 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너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받을 수는 있겠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지급돼야 하는지 여부. 보증금 지급하고 우선 변제권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일자하고 대항요건의 요건에 그 보증금 지급이 포함된다고 그냥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채무불이행으로 나중에 계약이 그냥 해지가 되겠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사자 계약 이행 여부지 외부적으로 공시되는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 취득하고는 좀 다르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의 관계는 뭐 배당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경매가 됐을 때 배당받으면 보증금 전액에 배당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일부만 배당받으면 임차권은 존속한다.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대항력만 주장하면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권이 소멸한다. 일부 배당하면 임차권 자체는 임차권은 뭐 존속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뭐 당연히 낙찰받은 경매받은 사람이 인도 청구를 하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채권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전 계약한 그 전 임대인한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뭐 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 가면은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개정이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도시마다 나와 있어요. 또 서울하고 뭐 인천 뭐 이런 데하고 과밀 억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보호되는 금액이 다 다르죠. 그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그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그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외에도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이거 문제를 내느라고 다 알려드렸는데 이게 문제 내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그 범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 외우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문제는 안 내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인터넷 등기부 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뭐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죠. 가장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임차권 등기죠. 임대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저희 나라 이제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돈을 막 쌓아놓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안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나갈 때 바로 지급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원래는 잘못된 거예요. 임대차 관계가 종료를 하면 당연히 인도를 해야 되고 임차인은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나 몰라라 이제 돈 못 주겠다 뭐 이러면 소송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소송을 가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개월씩은 걸리니까요. 그 안에 만약에 집이 나갈 것 같으면 소송을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나아요.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몇 개월 안에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지역이 지금 그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냐, 높게 올려서 내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옮겨가는 동네들이 있죠. 천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산 뭐 이런 데나 평택, 뭐 세종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들의 임대 수요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안 나가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지 반환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올려서 내놓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내놓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대보증금 지급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많이 문의들 하세요. 네, 진짜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미리 들어가요. 미리 들어가서 소송으로 판결 받고, 판결 받는 거야 문제는 아니니까요. 간단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전자소송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직접 하셔도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입증 방법이나 이런 건 제가 어떤 거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뭐 다른 데 이사 가실 때. 예전에 이게 임차권 등기 있기 전에는 이주를 못했죠. 점유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를 다른 데 할 수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돼요. 뭐 임대 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접 혼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묵시적 갱신 뭐 이거 다 아시죠? 미리 통지를 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되시던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되시던 계약을 갱신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미리 통지를 다 하셔야 돼요. 미리 통지 안 하시면은 계약이 갱신된 걸로 봅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문제긴 하죠.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뺐네요. 어쩔 수 없죠. 그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나와있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들은 아시죠? 몇 가지 사유.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임차인이 뭐 월세를 계속 안 내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런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계약을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계약을 한 번은 동일하게 연장을 해줘요. 이게 왜 생긴 거죠? 임대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서 그러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인들이 많았죠. 그리고 갱신을 안 하겠다. 나는 새로 다른 임차인을 들여서 뭐 매덕이 됐든지 더 받겠다.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동일한 기회에 한 번은 더 연장해주는 그런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자. 근데 이게 부작용이 또 생겼죠. 2년까지는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편차가 커졌죠. 그 주변에 새로 들어오는 데는 뭐 예전에는 2억이었다. 근데 지금은 4억으로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는, 갱신이 되고 끝나는 시점에는 또 2억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긴 했는데, 뭐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하고, 나중에 이제 거짓말로 갱신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할 거다. 우리 가족이 살 거다. 뭐 그러면서. 근데 실제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를 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그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줬어요. 만약에 열람을 했는데 본인이 산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갔는데 갱신 청구를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나갔는데 본인이 살지 않는다.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가드라인으로 제시한 거는 금액이 좀 작고요. 이사 비용이나 이제 공인중개사 비용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거는 그냥 가드라인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년 원래는 2년을 살 수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뭐 이자 상당액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좀 큽니다. 그렇게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건 보시면서 한번 상가임대차하고 할 때 거기에서 넣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좀 알아두시긴 하셔야 돼서 법률이 금방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예. 그리고 주거가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존속할 수도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정은 좀 될 수 있어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목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약간 중원보원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